한국 증시가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 등재에도 실패했는데요.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한 번 불발됐다고요? 네, MSCI가 현지 시간 24일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신흥국에 속하는 한국지수 관련 변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MSCI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은 6개로 줄었습니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 설정, 청산 결제, 투자 상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아쉬웠던 건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인 관찰 대상국에도 오르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하는데요. 한국은 이번에도 후보군에 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다음 기회인 내년 6월로 넘어갔습니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7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8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뤄집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달 주요 금융회사들과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요건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올해 들어 대내외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서 금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금값이 또 상승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만드는 골드바 판매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골드바 판매량이 얼마나 늘었나요? 네, 한국조폐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폐공사가 판매한 골드바는 322.5kg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판매가 중단됐던 3월 판매량을 제외하면 월 평균 판매량은 약 57kg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뛰었는데요. 조폐공사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수요 폭증으로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판매가 재개된 이후에도 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현재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판매가 재개된 이후 흐름은 어떤가요? 네, 지난 4월 조폐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량의 골드바 판매를 다시 시작했고 지난달에는 금융권에서 순차적으로 재개했는데요. 수요가 폭증했던 1월과 2월에 이어 판매가 재개된 4월 이후에도 골드바 수요는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중동 위기가 완화됐음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온스당 3,3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요인 외에도 달러 약세 전망에 따라 해지 수단으로 금을 찾는 소비자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교촌치킨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쿠팡이츠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쿠팡이츠에서 교촌치킨을 주문을 못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촌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배달앱 2위 쿠팡이츠 입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배민과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건데요. 교촌과 배민은 앞으로 2, 3년 동안 수수료와 프로모션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배달앱이 특정 프랜차이즈와 경쟁사 입점 제한에 합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민은 배달앱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가 급속도로 추격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교촌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가맹점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점주 수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교촌과 배민은 교촌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에서 7.8%의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낮출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배민은 10,000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점주 수수료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새 정부 기조에 맞춘 추가적인 상생안 마련에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선택형 특약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금융당국이 연내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안에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금감원은 어제 실손보험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선택해 보장에서 제외하면 항목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삭제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게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어떤 항목이 빠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최소 20에서 3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4세대 실손 특약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특약 항목 삭제 전 40대 남성 기준 A사의 4세대 실손 보험료는 13,478원인데요. 3대 비급여 보험료만 보면 3,709원으로 대략 27.5%에 해당합니다. 1, 2세대와 보험료 비율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유사한 수준에서 보험료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세대 실손보험도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분리해 판매하는데 1, 2세대 실손 대비 보험료가 약 20에서 30% 인하됐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과열됨에 따라 위고비 투약에 필요한 주사침까지 중고거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관련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주사 바늘을 중고거래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죠. 네, 특히 멸균 포장이 개봉돼 바늘이 오염된 경우 자칫 B형 간염이나 에이즈 등 질환이 옮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직접 주사하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수요가 최근 크게 늘면서 쓰고 남은 투약용 주사침을 중고거래하거나 나눔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중고거래 업체들에게 자율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침 등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약품 자체도 중고거래가 불법입니다. 식약처가 지난달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업체들과 점검에 나선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총 2,829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피부질환 치료제가 약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산제와 소염진통제가 400건대, 탈모 치료제가 200건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 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들은 현재 중고거래가 가능하죠. 네, 시범사업 기한이 연장되며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중고거래가 가능했지만 소비기한만 남아있으면 모두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는데요. 또 연간 30만 원 이내만 가능하도록 한 금액 제한도 폐지됐고 건기식 인증 마크나 문구만 남아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며 야당 협의 불발 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원내 지도부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상법 개정안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공석이더라도 법사위 간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어서 곧바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처리에 필요한 예결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인데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추경과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감사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인데요. 이번 회기 내에는 일단 3% 룰을 제외한 주주 충실 의무 등 나머지 내용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은 3% 룰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감사의 분리 선출 방식에서 퍼센티지 계산 방식만 제한할 것일 뿐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한편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던 SPC 삼립의 시화 공장이 조만간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는 SBS 비즈 취재진과 만나 SPC의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지배구조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지금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공장이 전면 재가동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SPC 삼립은 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화공장 전 작업장 작업 중지 명령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전면 재가동은 어렵고 시운전 등 준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생산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생산이 중단된 부문의 매출액은 4,300억 원대로 최근 매출의 12.5%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햄버거빵 수급 문제로 롯데리아와 버거킹, 노브랜드 버거 등은 일부 메뉴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조만간 시화 공장 생산이 정상화되면 이 같은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SPC 빵 공장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김 후보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작업 중지 명령 해제는 심의위원들의 판단이라면서도 다만 SPC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문제는 지배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인 요소들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건 기술적 문제, 인적 오류가 아니라 그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도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SPC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발본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우려도 여전합니다.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측은 3년 전 사고가 났을 때도 특별기획감독 등 모두 진행했지만 결국 그중에 또 사고가 났다며 고용부가 작업중지 해제 통보를 했더라도 개선 조치 이행 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우리은행이 130억 원을 통 크게 투자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 4대 은행 중 꼴찌 탈출에 나섭니다. 당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은행이 은행 중 가장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모든 걸 갈아엎는 수준으로 개편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이 131억 원을 투입해서 1년 4개월 동안 퇴직연금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한, 국민,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나란히 40조 원을 넘어섰지만 우리은행은 혼자만 27조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격차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리은행은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개선 작업 중심으로 이번 계획 작업을 진행 예정이라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다양한 안을 검토해 고객 유인책을 실제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원뱅킹 앱 개선은 물론 퇴직연금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IT 시스템도 전면 재구축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신규 추가 업무 구축을 명시한 만큼 당정이 도입을 준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에 발맞춘 새로운 상품 구성 등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자산운용 주체가 바뀌는 구조로 기존 계약형 시장의 강자들에게는 위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기존 시장에서 열세인 우리은행은 기금형 도입 이후 시장 구도가 제로 베이스로 재편되는 상황을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진행됐나요? 네, 고용노동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10명의 자문단 논의를 끝낼 계획이었는데요. 다음 달까지로 이 논의가 밀렸습니다. 고용부는 현재 수수료를 두고 장고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계약형 퇴직연금은 사용자, 즉 회사들이 수수료를 내는데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가입자들이 수수료와 수익률을 직접 비교하고 비용과 책임을 셀프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안도걸 의원은 어제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자문을 끝냈고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한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차주들의 빚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88%로 전분기 대비 0.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장기 평균 연체율이 약 1.4%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무려 12.24%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도 마찬가지로 그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채무 조정, 그다음 폐업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 자영업자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빚 탕감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경기가 살아나야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가게와 기업도 상황이 나쁘긴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1분기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은 2.84%로 전분기 대비 0.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약 0.1%에 불과한 반면 기업의 연체율은 3%를 훌쩍 넘기면서 중소기업일수록 채무 상환 여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1분기 말 기준으로 1.05%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가계 취약 차주의 비중은 7%로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취약 부문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저하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선보인 자영업자 대상 안심통장이 58영업일 만에 2만 계좌 접수가 마감되며 완판됐습니다. 안심통장은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과 상환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높은 수요에 대응해서 하반기 중으로 안심통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그룹의 방위산업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회사를 통해서 항공기 엔진 정비 업체를 품습니다. 장기적인 먹거리가 되는 육해공 정비 시장을 모두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기 엔진 정비 사업을 확장하네요. 그렇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에비에이션을 통해서인데요. 한화에비에이션은 최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항공기 엔진 유지, 보수 및 점검, 이른바 MRO 회사를 인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미 연방항공청, 유럽항공안전청, 영국 민간항공청 등 글로벌 국제 인증기관의 인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나 인수 대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화에비에이션은 이르면 7, 8월 내에 새 회사명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화에비에이션은 미국과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에서 항공기 엔진 리스 사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나그룹은 하나오션 등을 통해서 이미 선박 MRO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데 이렇게 MRO 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화오션은 올해 초 미 해군 함정인 윌리쉬라호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MRO를 진행한 최초의 건이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 자주포를 수출할 때 MRO 계약도 함께 체결하고 있습니다.
MRO는 완제품 공급 이후에도 거래처와 꾸준히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산업체들 입장에선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유지, 보수, 정비까지 연결되는 일종의 생태계를 꾸리면서 거래처를 묶어주는 이른바 락인 효과도 있습니다. 비단 하나뿐만 아니라 HD 현대, HJ 중공업 등 국내 다른 기업들도 향후 MRO 시장에 적극 동참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 내부에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건데요. 관세 여파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파월 의장이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단은 선을 그은 모습이죠. 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24일 미 하원 재무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we need to be in any rush because the economy is still strong. The labor market is strong. 파월 의장은 관세 영향이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름이 지나면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등이 빠르게 금리를 낮추는 흐름을 연준이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모든 전문가와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NN은 파월 의장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일부 연준 인사들이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나선 것과는 상반된 입장인데 또 파월 의장의 의견에 힘을 싣는 주장도 나왔죠. 네, 기준금리 유지를 주장하는 연준 인사들의 의견들도 나왔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응해 올해 후반쯤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의 회복력이 물가와 경제 전개를 지켜볼 시간을 주고 있다며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관망세 입장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뉴욕, 클리블랜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들도 조기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